이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임시에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라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돈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한 번 더 볼까요? 그 아내가 이렇게 뭐 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고 이 그라는 사람 남편이 이제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건데 요런 그 남편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사실 문제가 있죠. 일단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 이거는 어떤 여성에 대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편견. 모든 여성이 다 뭐 째째하거나 속물적인 게 아니고, 그죠? 모든 남성들이 다 뭐 속물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편견이라는 거는 좀 게으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건 뭐냐면 정신 활동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팩트를 확인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게 사실 편견으로 굳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견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좀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하나하나 개별 사안마다 자기가 실제로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려고 하면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쌓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이 사람이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를 되게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미묘한 그 숨겨진 본인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심리를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그 심리 분석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혹시 찾아낸 사람 있나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이 남자 그는 사실 아내가 갖고 있는 그런 속물성과 소시민성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불과 뭐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의 아내와 똑같이 임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타자화하려는 임시를 타자화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임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바뀌게 된 거죠. 그 바뀌게 된 것도 사실 그 아내는 뭐 임시와 같이 이제 오랜 시간, 그러니까 남편에 비하면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 않았고 본인은 임시와 더 이제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막판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막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비난하면서 몰아세우려는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그 밑바닥에는 지금까지 본인도 자기 아내와 다름없이 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속물적이고 그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타자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이제 자기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 난 아니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임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죄책감이랄까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아내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러한 그 남편의 심리를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어차피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거를 그려줬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점에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다음 스토리 진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견적서 드디어 견적서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라고 임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한참이나 들여다보네요. 자, 이 두 사람 그와 아내는 참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의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의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이거는 뭡니까? 그가 자신의 어떤 점, 소시민성, 속물성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머리 굴리면서 이러고 있는 내가 정말 싫어. 근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임 일한 거에 대한 보수 이런 거죠.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자, 왜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의외로 임씨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는커녕 그 돈에서 더 돈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라는 사람은 이거 자체가 어떤 충격인 거죠. 자,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자, 원래는 18만 원이었잖아, 견적대로 하면. 근데 그거에 이제 절반 이하로만 받겠다고. 게다가 옥상 공사까지 했잖아요. 자,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
자,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줬나요? 공짜로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 나가. 아, 이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옥상 일은 서비스로 내가 해줬다.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대받았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도 하죠. 그런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버리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자,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요게 사실 좀 어떻게 보자면 뼈 아픈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임씨가 마음이 물러가지고 자기가 크게 손해본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요, 받을 건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우리 집에서 연탄 사라 이런 얘기죠. 자,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왜 부딪혔을까요?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죠? 술이 좀 취해가지고.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던 중 그는 임씨로부터 비 오는 날이면 못 받은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공장 사장을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아, 이제 그 이유가 나왔네. 비 오는 날이면 왜 가리봉동으로 가느냐. 떼인 돈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하던 그는 연탄값을 받으면 고향에 가겠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한다. 이제 요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임씨의 그 이제 그 연탄값 사건 그 가리봉동에 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학습활동 3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략된 뒷부분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금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예. 선생님이 이제 70년대, 80년대 락 그룹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락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락 그룹 부활의 그 노래 중에 1970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1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샀다고 해요. 그 시절에. 네, 물론 지금 70년이 아니라 80년대이긴 하지만 80만 원, 당시 8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자, 80만 원. 제기랄 세탁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에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을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임씨가 그라는 사람한테 그에게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된다.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람 좋게 대하다가 이제 돈을 80만 원을 떼어 먹은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들 좋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봐준 거겠죠. 봐줬는데,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과닥 들어오지 뭐. 그래서 이 가리봉동의 그 사장한테 가서 떼인 돈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이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요거 먼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보자. 자, 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게 이제 제목인데,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일까? 왜 하필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갈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맑은 날은 뭘 해야 돼요? 맑은 날은 일해야 하잖아요. 일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시라도 이제 쉬면 안 되잖아요. 맑은 날은 일해야 하니까 일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서 이제 돈 받으러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다가 아니라 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절박함이죠, 절박함. 그 돈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탄값은 임 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건 뭡니까? 여기 보면은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고 우리 마누라 파마값도 쏙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무슨 돈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가족의 생활비 아닙니까? 가족의 생활비. 굉장히 중요한 돈이죠. 그 돈을 받으러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뭐 내친 김에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임 씨의 처지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당시 세태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임 씨의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이유가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고, 그죠? 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더 살기가 어렵고, 반면에 가리봉동의 그 사장은 어때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진짜 그 연탄 배달하는 이 어려운 사람의 돈을 빼먹는 거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런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양심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는 이런 사람은 더 큰 공장 차려가지고 더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직하고. 이 임 씨가 견적서 사실 뭐 더 받아도 되잖아요. 견적서 이상으로. 근데 아주 양심적으로 이거는 빼도 되고 이거는 빼도 되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그거 빼지 않고 오히려 추가를 해도 뭐 그의 아내나 그나 그런 거 뭐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도 이거는 그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세태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에도 봤지만, 물론 그 당시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이고 이렇게 막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사회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면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환경, 이런 것과 이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혹시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냥의 시간이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본 학생 있나요? 사냥의 시간을 선생님은 참 나름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4명의 남자 주인공이 한 20대 뭐 초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런 20대 초중반의 인물을 보면 나름 감정이입을 해요. 어떤 감정이입을 하냐면, 내 제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르쳤던 애들이, 내가 또 담임했던 애들이 저 정도 나이가 됐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 이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뭐 끝도 한도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 보면 약간 지금 현재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한국보다 좀 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 사회가 어떠냐면, 막 그 경제도 엉망이고 사회도 막 너무 썩어 빠진 거예요. 막 썩어 빠지고, 그러면서 총기를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총기를 갖고 다니고 막 데모도 막 일어나고, 마약 같은 것도 있고, 도박 이런 거 막 많고, 이런 게 이제 대한민국의 약간 미래 사회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또 선거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을 바꾸고 이렇게 안 되면 정말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선생님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안 되고 계속 독재 정권이 연장되고 했으면 저렇게 갈 수도 있겠다. 예. 근데 그 비슷한 사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막 총기 갖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참 미국을 막 따라가려는 그런 성향이 이제 많은데, 정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거나 막 도박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다거나 막 마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런 그 임씨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양 기자라는 작가가 비판하려고 했던 거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이 내용이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꾸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그 가리봉동의 그 사장 같은 인물.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돈을 막 떼어 먹어요. 과감하게. 남의 돈을 떼어 먹고 잘 먹고 잘 산다. 호의호식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부도덕하다 그렇죠. 부도덕한 당시의 부유층.
부자들, 부유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소설을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요걸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이제 뭐 빈 공간을 하나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이 소설의 갈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갈래는 일단 이게 원래 물론 요 단편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지만 소설집 속에 일부가 들어있는 거고 전체 소설은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원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작 소설이에요.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래서 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거는 단편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 속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이 되는 거죠. 자, 원미동 사람들에서 그 원미동은 실제 부천에 있어요. 원미동이 있고 원미고등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원미고등학교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부천에 꽤 많은 학교를 이제 돌아다녔는데 원미고등학교는 안 가봤어요. 어쨌든 원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성격을 정리를 하면 일단 당시에 80년대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그와 아내가 마지막에 좀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찰적인 성격의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소설의 주제는 어쨌거나 그 임씨에 대한 근거 없는 어떤 불신과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해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 여기서 타자는 누굽니까? 임씨죠. 임씨를 그와 아내가 타자화했습니다. 그죠? 손쉽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타자화라고 했죠. 자, 오해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과 그 갈등을 이제 이해를 통해서 그 임씨에 대한 이해를 통한 화해. 화해가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소시민들의 삶에 뭐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아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다시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이 소설의 시점은 그 안에 임씨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심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하고
아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등장인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개될 때 보면 다 그의 시선에서 그 등장인물의 행동을 다 보여줍니다. 그죠? 아내가 뭐 이런 표정을 지었다. 임씨의 얼굴을 보니까 뭐 땀이 흐르고 있었고, 임씨는 이런 표정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다 누가 보는 거예요? 그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묘하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을 관찰한다. 그런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특정한 한 사람, 그라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 이 소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존재하는 공간, 부천, 원미동, 실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했다.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이 양기자 작가가 부천 원미동에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살았던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경험을 토대로 쓴 것 같습니다.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우리가 일반화하여 보자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자기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고 어떤 뭐 큰 어떤 양심 이런 건 없지만 소소한 양심은 그래도 좀 지키고 있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 1980년대의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선생님은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임씨가 공사하고 나서 막 술상 봐오고 술도 같이 마시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좀 이러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80년대에는 그래도 이런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랬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삶이 점점 갈수록 더 각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두 번째. 자,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소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전개될 때 보면 등장인물이 대화 장면이 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이 전개되는 방식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대화와 뭘 중심으로?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설이 다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지 않나요? 그럼 뭘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자, 대화와 행동이 아닌 그런 등장인물의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대화나 행동 거의 없고 거의 막 머릿속에 막 과거의 어떤 뭐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설이 전개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이 소설은 마치 연극처럼, 그죠? 연극처럼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등장인물의 성격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라는 인물. 자, 그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그라는 인물은 어쨌거나 그 도시 외곽, 서울의 외곽인 부천에 집 한 채는 그래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중산층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좀 소심하죠. 그러나 소심하지만 기본적인 그래도 부끄러움은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거나 막 이런 거 보면 좀 그래도 뭔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는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의 건강한 판단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성을 갖고 있다.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소시민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글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정리하면 아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그 돈에 집착하죠. 알뜰한 주부입니다. 알뜰한 주부. 자, 이 알뜰함이 이 중산층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산층은 위쪽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절약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직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산층에서 더 상류층으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자식 교육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상류층으로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알뜰한 주부고, 특히 그 금전적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 예민한 면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죠. 현실을 이제 중시하는 굉장히 현실적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씨를 정리를 하면, 임씨는 그 전형적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80년대, 70년대의 전형적인 그런 도시 빈민 노동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그 일처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꼼꼼하죠.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서비스로 하는 일일 뿐인데도 끝까지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직한 인물이다.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지만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견적서를 오히려 깎아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선생님은 이 사람이 좀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전에 그 가리봉동의 사장한테 크게 당했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정직한 면모, 그런 인간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제일 감동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간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